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과 2일) 진행된 세월호 공동행동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행진을 하려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쉴 새 없이 최루액 물대포가 쏟아졌습니다. 유가족과 시민 모두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24시간 동안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정부 규탄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제이 그 1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우동천 대표 최원석입니다. 제 목소리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목소리 좋은 저희 직원의 음성을 빌려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하우동천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질수축 또는 질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특허를 획득한 것입니다. 2년 전에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등록한 이후 두 번째로 이룬 큰 성과입니다. 사실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문제로 병원 시술이나 복잡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특허 기술을 적용한다면 마음으로만 끙끙 앓았던 고민을 혼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정말 상상만으로도 큰 기쁨을 안겨주는 특별한 특허 기술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문제 해결사 비아그라는 출시되자마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약 화제가 되었지만 힘없는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일궈낸 이번 성과는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투자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소리소문 없이 묻히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세계 남자들에게 비아그라가 있다면 이제 전세계 여성들에게는 하우동천에서 연구 개발한 여성청 결제 질경이가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전세계 여성들이 질경이를 외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방송이 정규 편성이 아니고 스페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태호 형의 공이 컸어. 아, 대타로 나와서 홈런 쳤어? 그래요. 아니 근데 편집하느라 편집점 잡느라 고생했겠더라. 존내 고생했지. 아, 오디오 그 양반 오디오 물려 짜증나가지고 그만큼 좀 오디오 몇 번이나 오디오 물리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건만. 태호 형은 이렇게 오디오를 무는 재주가 있어요. 말이 끝날 때 기다렸어. 근데 내가 들어가려면 또 그 사이 또 들어와. 아, 이게 존나 힘들었어. 일단 그렇고 지난 방송 마지막 음악이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그 일본 곡이죠. 마이 프렌드라는 곡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 우리가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언젠가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 통합을 위해서. 아유, 다 이유가 있어서 넣지. 그냥 막 넣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녹음이 5월 7일이죠. 예. 6일입니까? 7일입니다. 예. 7일인데 드디어 내일 8일날 어버이날. 개새끼야, 어버이날 나한테 그걸 중요하지 않아. 야, 너도 어버이잖아, 이 새끼야.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어버이는 나는 아직 애새끼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애새끼가 정신 차려가지고 손수 아빠 사랑해요 적어가지고 카네이션 받아봐, 이 새끼야.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아니, 너 저 집에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아, 그래?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평상시에 잘해, 이 새끼들아. 어버이날만 잘하려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은 우리 판표 형이 검찰로 불려가는 날이야. 아니, 이걸 콩그레츄레이션을 쏘면은 좀 그렇고, 그냥 음악 하나 깔자. 아주, 저보다는 말이죠. 우리 여운한 씨가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어디선가 싱긋 미소를 지으면서. 여운한 씨가 몇 번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이번에 구속될까요? 얼마나 한이 맺힌 게 많으면. 야, 근데 판평이 존나 쫄았나봐. 기자들 불러놓고, 이제 약 팔아. 그 청사 2층으로 불러놓고 야 이거는 이게 아니다 이러면서 또 팔기 시작해. 약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그러니까 그거 약 파는 거지 그게. 홍준표 특집도 언제 와주테이 박제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언론 플레이를 제일 잘하는 정치인이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맨 처음에 세간을 알린 사건, 그 노량진 수산 사건, 네. 그 전두환 형 집어넣은 사건, 네. 그것도 씨발 위에서 뭐라 지랄하니까 바로 언론 이용해갖고 언론 플레이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빨대지 빨대. 빨대 풀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또 이건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대 풀었지. 정덕진 형제 매개로 박철원 잡아놓을 때도 네. 그때도 뭐 정덕진 구속 수사하면 사표 쓴다니 이따 말하면서 역시 언론 플레이에서 다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언론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잖아. 정덕진이가 자기가 저 내일 내가 검찰 출두하겠습니다. 말했어. 그럼 너 어디야? 나 무슨 호텔 몇 회요? 그래 알았어. 그래 놓고는 새벽에 기자들 데리고 가고 땄어. 아, 그게 뭐야, 그게? 그거 다 언론 플레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에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민TV나 미디어 몽구에서 경남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 드론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계속 찍고 뭐 휴게소에 들러서 오뎅을 뭘 먹었네 그런 것까지 다 좀 했으면 좋겠어. 아유, 우리 했기를 바래요. 이 박사님 아주 그냥 한이 맺혀있구나. 나 그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리고 뭐 요즘에 언론 기사에서 그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무슨 홍준표가 80%가 뭐 증거음 사건이다 이런 말들 안 나오다가 요즘에 다들 쓰고 있어. 네. 다 나의 덕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꽂지 마, 이 개새끼야. 아니 뭐 그전에 뭐 있었나 그런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다 내 덕이라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많이 써주시고 오늘도 제가 하나 쓱 드리겠습니다.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하나 있어요? 이따가 쓱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판표용이 그 언론 플레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에서 하는 얘기들이 자기가 아직도 검사인 줄 안다. 네가 뭔데 내가 이거는 증거가 인정이 되네 안 되네. 네가 판사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쥐고 그건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홍준표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늘 이중자 때는 할 때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무상급식 하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당해봐야죠. 그리고 어쨌든 이 사건으로 홍준표는 이제 대권은 아웃이에요. 대권은 아웃이고 이제 이동영보다 밀리는 거야? 아이 그럼 내가 가능성이 더 높아. 아니 나 지난주에 그 2% 얘기했던 거는 재명이 형이 저기 대선 주자로 2%가 나왔다는 얘기를 한 거지 총선 나가서 2%도 못 받을 거란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래?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하여튼 홍준표 지사는 이제 아웃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사를 몇 번 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1심, 2심, 3심 끝까지 항소하겠지. 할 때마다 홍준표는 이제 언론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건 낙인 찍혔어. 부패 정치인으로. 이제는 아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총선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만에 정치권에서 아웃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야, 그래도 20년 동안 잘 해먹었지 뭐. 그러니까 왜 까불어 왜 무상급식 좋아하고 참나. 이제는 빨간 넥타이를 벗으시고 편한 옷으로 전쟁이 또 찾아갈 줄 모르겠네.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 샤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출연했던 그 보살님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보살 그때 우리한테 와갖고 방송에 썼던 거 말이죠.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맞았어. 다 맞았어? 그런 얘기 슬슬 나오더라고요. 다 맞았고.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쓱 찾아갔지. 갔어? 왜 갔어? 너 왜 갔어? 쓱 찾아가서. 얘도 이제 왜 나왔었잖아. 요번 재보선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나왔다는 사람,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말해야 되나?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말까요? 그 사람이, 말하지 뭐. 그 사람이 당선됐어, 씨발. 됐지? 4분의 1인데. 그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나도 한번 쓱 찾아가서 물어본 거지, 뭐. 뭘 물어봤어? 좋은 일이 벌어진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30년 뒤 제가 대통령. 내가 예상하기에는 이동영이 원하는 정계가 몇 개 나왔을 것 같아. 좋은 일이면은 둘째 갖는 거 아니야? 둘째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하여튼 30년 뒤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충청의 사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안동에서 한번 출마를 할 것이고. 30년 플랜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이 고향, 본 적은 강원도, 충청의 사위, 활동은 서울에서, 그리고 DJ바. 이제 제주도만 모아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공을 들여야겠네. 자, 알겠고. 하여튼 너무 안타깝네요.
뭐가? 홍준표 의원. 그건 그렇고, 근데 이거는 뭐 근데 확실한 거죠. 홍준표 의원이 지금 사실 본인도 자기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씨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한 개 딱 흘렸잖아. 예. 윤승모가 총선이나 대선에도 뭐 지원했을 거다. 쓱 흘렸잖아요. 네. 이거 들으라고 한 얘기야. 근데 위에서 막을 거 아니야. 꺼내놔. 나 케어해주지 않으면은 가만 안 있을 그렇지. 거야. 자, 폭탄을 들고 있는 거지. 예. 그러나 제가 폭탄은 들고 있을 때 그럼요. 여러분, 늘 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못 던집니다. 불 붙였는데 저쪽에서 못 던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저쪽에서 만약에 배째 그러면은 못 던지는 거야. 못 던져. 무조건 못 던져요, 폭탄은. 그럼 불 자폭이야. 꺼야지 뭐. 아니, 그 던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받을 거 10년 받아. 못 던져. 자기도 다 잘할 거야. 절대 못 던진다고 보고. 야. 자, 그러면, 다른 시사 문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도 있죠.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종걸 대표가 선출이 됐네요. 야, 자, 우리 방송에서 이회영 특집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한번 부를 걸 그랬나? 에이, 뭘 불러. 그러니까, 우리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뭐 까방권 준다고. 네. 평생 까방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종편에서 맨날 주장하는, 또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은 친노가 다 잡고 있다. 이 말은 개젖도 씹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개소리죠. 증명이 났죠? 이종걸이 친노야? 아니지. 왜 친노야? 그럼 이종걸이 친노가 아닌데 왜 당선됐어? 그럼 또 뭐라고 몰고 가냐면, 범친노라고 모르고 하나? 아니, 범친노가 아니고, 지금 친노가 워낙 저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노, 비노가 뭉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아니 근데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니네도 친이 친박 잘 뭉치잖아. 뭘 다 그런 거지 뭘. 어쨌든 뭐, 이종걸 의원은 뭐 당선 일성으로 뭐, 문재인 의원이랑 단합해서 잘 당을 꾸려가겠다 했으니까 기대를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체제니까, 문재인 네. 대표, 또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니까 좀 힘을 실어줘야겠지, 우리가, 그죠? 경향신문같이 개소리 아직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했길래. 개소리 했어. 연속으로 개소리 했어. 냅둬. 원래 그런 신문이야. 이 새끼가? 야 경향신문까지 등을 돌리게 하지 말자. 그런데, 뭐, 한겨레나 경향이나 좀 안타까운 게 있잖아. 우리 뭐 한겨레 특집도 했습니다만, 어디 네. 경향신문 특집 할까?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해보면 좋겠네.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얘기하면, 박 대통령이 지금 계속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데. 예. 저기 자기 아버지가 했던 최대 실적 중 하나잖아요. 그린벨트 설치. 아버지가 묶어놓은 걸 딸이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지방정부에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겨준 거거든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난개발. 당연하지, 씨발!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아이고, 인한 당연하지. 표잡기. 그렇지! 부동산 투기. 당연합니다, 이거는. 요거 이제 써먹을 타이밍이 또 오겠죠. 선거 때 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뭐 도지사나 시장이어도 이거 다 풀어줘. 다 풀어야지. 내가 여기 나 표 와갖고 받아야지. 당선돼가지고 뭘 또 해야? 그 다음에 또 당선되는 거 아니야? 지적을 그렇죠. 쌓아야? 예. 근데 지적 쌓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런 개발이지. 개발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은 이거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보수, 지방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 100% 합니다, 이거. 왜? 자기가 당선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나발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야, MB 정권 환경은 때 아웃이야. MB 정권 때는 강을 파더니 그렇지. 박근혜 정권 때는 산을 파는 거요. 우리 강산 어떻게 우리 강산 황폐이 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또 유한 특집 하자는 얘기 또 나오겠구만. 안타깝네요. 에휴.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고 좀 있다가 DJ 묘역을 참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수순이고. 이희호 여사한테 한 소리 들으셨대. 그러니까 너무 나갔어, 보니까. 그리고 광주 쪽 언론에서 천정배 의원 당선되더니 목에 힘주고 다니고 당선 전과 당선 후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자들이 고기 잡으려고 하면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이희호 여사가 천정배가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감사하지만 정쟁의 논리로 운운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DJ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내 남편의 이름에 정쟁에 오르내리고 동교동계 이런 말이 안 나오길 부탁한다. 국민은
야권 분열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호원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도 안 해줬네.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뭐 이 말 듣고 나서 새로운 신당 만든다 뭐 그런 말 아니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예. 만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천정배 의원 당 만들어도 안 된다니까. 절대 당 만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면 돼서 장을 지집니다. 절대 한 명도 당선 안 돼요. 진짜요? 한 명은 될 수도 안 있지 않나? 된다니까. 몰빵하면 안 되나? 안 돼. 몰빵이 어디 있어? 안 되고. 절대 안 돼? 그리고 지금 새정치하는 사람이 뛰쳐나가가지고 천정배한테 갈 용기도 있는 새끼들도 하나도 없어요. 새정치합에서. 니 같으면 나가겠냐? 여기 빵구다에 꾹 앉아있으면 앉아가지고 욕만 해대면 나한테 표오는데? 정태형처럼? 그럼 나갈 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옛날에 김윤한 이런 애들 나가서 이회창한테 팽당해서 만든 땅 있잖아. 네. 김상현이 민국당인가. 네. 한 명도 당선 못 시켰지? 근데 거기다 전부 거물급 나갔어. 그 꼴 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아요. 천정배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천정배가 뭐 복당하느냐 이런 질문에 뭐 잘 됐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2017년 대선이죠. 네. 대선에는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뭉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뭐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어. 그럼 본인도 판단 좀 하겠죠? 기다렸다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저렇게 있다가 잘 구슬려서 복당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치는 아니지만 이호 여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가 아니라 그냥 훈수를 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라인이 살아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라인? 동교동에서 말을 한다는 게. 아니 동교동계 라인을 뭐, 부정했잖아. 이호 여사가 부정해버렸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효 여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뭐 정치 원로로서 뭐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지 뭐. 아니 그리고 이호 여사가 그냥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역사의 산 증인이자 민주화의 업적을 남기신 분이 현재 정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건 난 좋다고 봐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포스트 DJ 시대 때 가장 문제됐던 게 그런 얘기였잖아요. 아직까지도 유훈 정치에 매달릴 것이냐 아니냐. 아니 근데 그거를 유훈 정치라고 라벨링을 하고 네이밍을 하는 순간에 그게 유훈 정치가 돼버리지. 그걸 어떻게 그런 건 조중동에서나 하는 얘기지 그렇죠. 뭐. 자 볼까요? 지금 새누리당은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없지 여기는. 근데 여기는 왜 자꾸 노무현 얘기하는 줄 알아? 새누리당이 가지고 오니까. 차별정부 문제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보 쪽인 사람도 문재인의 한계를 이야기하거든. 뭐냐? 자, 국정원 4대 터졌을 때 저 새끼들이 NLL을 갖고 왔어. NLL을 갖고 와갖고 뭐 노무현이 어떻고 참여정부가 어떻고 지랄했죠? 이번 선거에 또 뭐 갖고 왔어요? 사명 문제 가지고 왔지? 네. 다음 총선 안 갖고 올 것 같아? 또 또 갖고 와. 가져오겠죠. 대선에 또 갖고 와. 계속 써먹어. 계속 잘 써먹고 성공했어. 그러니까 문재인은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지, 참여정부를.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NLL 문제 문 대표가 제대로 대처했습니까? 대처 제대로 못했거든. 네. 사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재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야? 저 새끼들이 이게 좋으니까 계속 이걸 끌고 나온단 말이야. 아니 당연히 민주당은 2명의 대통령 계승했으니까 DJ 노무현 정신도 계승하고 가오도 계승하고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이거 저놈들은 나쁜 걸 자꾸 갖고 와갖고 그걸 자꾸 들쑥에서 선거에 이용하려니까 문제고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문 대표는 한 번, 두 번, 지금까지 한 서너 번 잘못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뭘 갖고 오실 것인가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말 아예 무시를 해버리든가 뭐 어쩌라고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걔네는 전 대통령들의 유훈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걔네 스스로가 이전의 당들의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재창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가 결국에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유훈이나 그런 걸 받는다면은 걔네들을 개성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그치. 국민들에게 직접 타격이 가지. 이해창이 새누리당 어떻게 만들었는데 영사명 보고 나가 이씨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으니까 자기들은 명분이 없죠. 예전 대통령 이야기. 그렇다면 새정치 쪽에서는 오히려 DJ의 이야기를 더 끌어올 필요도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1인의 카리스마에 기대는 정치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난 봐요. 정통성을 가져오는. 아니 예전 같은 상김의 보수 정치는 이제 뭐 지향해야겠지만 김대중이 갖고 있는 매력 또 머리 이런 거는 지금 지도자 강력한 리더십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마저 전부 다 아웃시키면 어떡해. 저번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쓱한 개 던져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뭘 줄 거야? 우리 늘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던 미주 썬데이 저널. 네. 특종 여러 번 한.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기사를, 또 재밌는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너 거기 구독하니? 아, 거기 꽤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터지고 나서, 유병헌 씨 그 일가의 재산. 가압류했나? 가압류했죠. 그리고 네. 또, 그 세모 그룹. 말대로 가압류했어요. 미국 법원에다가 돌려달라. 이게 한, 1,650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가압류가 했는데, 좀 꽤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이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USA가 지금 보도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예보에서 재판 관련 제출 서류를 전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거 뭔 얘기야? 유씨 일가에게. 이상하지? 이거 뭔 얘기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왜 재판을 비공개로 요청해? 아. 뭔가 씨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요청하는 거지. 안 그래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네요. 그럼요. 아니고 또 유씨 일가에서 예보가 요청한 답변서를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예보에서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아주고 있어. 야, 빨리 대답해, 씨발. 이렇게 독촉해야 정상인데. 그치. 연기해? 이거 연기해. 콜. 또? 또 콜. 연기해. 이 지랄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유씨 일가 미국 내 6개 부동산 중에 2개 부동산만 가압류했다고. 다 가압류한 게 아니었어? 2개만 가압류했다고 합니다. 아니 맨날 세월호 인양하고 유가족들 배상하려면은 유씨 일가에게 가압류한 거 가지고도 모자르네 뭐하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보가 맨 처음에 소송했는 걸 자진 철회했거든. 유씨 일가가 미국 국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자세한 건 USA 저널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 철회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철회한 사이에 유씨 일가가 부동산 가압류를 철회해달라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신청을 재판부에 제기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오. 계속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그러니까 가압류 했다가 그럼 가압류 풀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압류를 했는데 이걸 계속 놔뒀으면 가압류가 되는데 이 소송 자체를 한 번 취하했다가 다시 소송했거든. 그 소송을 취한 그 사이에 얘들이 가처분 신청을 보류해달라는 신청을 다시 재판부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USA 저널 측은 소송 자진 철회는 예보의 아주 크나큰 실수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여기에 의혹이 있다. 왜 예보공사가 지금 이상한 재판을 이렇게 하느냐? 뭔가 스토리가 있다. 뭔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병헌 일가와 어떤 거대 무슨 뒷거래가 있다? 그렇지. 예보의 뒷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예보가 이 돈을 왜 받으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세모그룹이 부도가 났잖아. 근데 부도가 나기 전에 2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1,650만, 그게 이제 1,650만 달러지. 네.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못 갚잖아. 그래 이 채권이 예보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예보가 이걸 대신 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 세금이지. 그래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가압류를 시작한 거야. 마지못해. 그런데 지금도 2,650만 달러를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에 어떤 권력의 힘이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끄는 거. 재판 질질 끄는 것도 지금 예보가 아까 이게 답변서 다 받아주고 연기 신청하고 이러니까 제일 질질 끌어지는 거거든요. 이 개새끼들 말이에요. 요즘 어디 교통 위반하는 거는 돈 존나게 빨리빨리 땡기면서 말이야. 이거 왜 세지 여기서? 유병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면 그러니까 USA 저널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면서 국민들의 뇌리에 세월호 사건이 잊혀지길 바라는 거 아니냐. 그 뒤에 뭔가 조금 받아내고 끝났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 언론은요. 예보가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갖고 오기 위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했다. 이 기사만 나와. 우리 언론은 1년 전 이 기사만 냈어요. 그렇죠. 그 지금 아무도 기사가 없어. 그리고 USA만 지금 이 기사를 낸 거야. 받아냈다는 기사라든지 없어, 재판 없어. 결과 없지. 그러니까 진행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세월호 관심 없어지면 이거는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뒤에 권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처음에 유병헌 사건 터졌을 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 금수원이라는 곳에 유병헌이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들어가려 했는데 못 들어가고 플레이 카드가 걸리지. 신도들이 전에 막으면서 프랭카드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빙고. 김기춘 실장, 우리가 남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이제 전 실장, 단시 실장이죠. 자기는 유병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유병헌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던져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에 자주 등장하시는 린다 김. 그 누나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우리 린다 김 누나가 주책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김기춘이 이런 말 했던 걸 모르고 증언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말을 흘려. 저하고 유병헌 회장하고 김기춘하고 옛날에 엄청 자주 어울렸다. 자, 허허. 여기서 꼬이네. 우리 린다 언니가 뉴스를 안 봤네. 린다 누나가 이렇게 말을 했어. 말을 했다니까. 어. 자, 여러분들. 그럼 김기춘 실장이 거짓말 했네요. 아니면 린다 언니가 거짓말을 했나? 그럴 수도 있네. 자, 그 누나가 워낙에 말의 신빙성이 좀 그렇지. 떨어지잖아. 자, 그러면, 기자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린다 언니한테 해야지. 저는 주소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린다 저한테 전화해서, 그게 맞나, 안 맞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 실장한테 전화해도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린다 누나가 저런 말을 거짓말로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글쎄요. 린다 김 누나의 또 특성상, 또 할 수도 있겠지, 뭐. 왜냐면, 이런 말 할 때가 이제 세월호 문제로 조금 시끄러우고, 그때였으니까,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진실은 둘이서 공방해라. 그렇지. 우린 모르겠다. 우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또 뭘 더 출동해야 돼? 진실은 저 너머에.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요거 흥미진진한데. 예. 아. 이거 딱 그지 않습니까? 그럼. 애매한데? 하여튼 우리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탐사보도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주어들은 말만 여러분한테 던져주면 기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딱 써셔야지, 이제. 쳐다보고. 참고로 이동형이 주워 들은 것도 좀 가려서 얘기를 하는 경향은 있어요. 술자리에서 제가 사실 주워 들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90% 사실이야. 하지만 방송에서 다 하진 않죠. 그러니까 10% 내가 이상해서 말 안 하는 거야. 그럼 방송에서 할 때는요. 거의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야? 근데 진짜란 얘기 아니야. 다만 린다 김 누나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린다 언니하고 김 실장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라고 그러고. 난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저 새끼가 확실히 총선에 욕심이 있네. 그래요. 그럼 그렇고 그러면 오늘 가벼운 소식은 할 거 없어? 가벼운 소식 없네요. 자, 오늘 방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우범건 순경 사건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루는 이유는 요새 경찰들 하는 일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족 같아서. 그래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우순경 특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한우 다 똑같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기 안티마블링으로 건강하게 키워진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 이화를 위한 이유식 분쇄,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와 로스용 등심,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샤브샤브, 그리고 유기농 황소곰탕과 멋진 카드에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유기농 한우 선물 세트까지. 이제 단 한 번을 드셔도 건강한 이야기가 있는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함께 하세요. 이제 단 한 번을 드셔도 건강한 이야기가 있는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함께 하세요. 자, 우범건 순경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민중의 지팡이란 말이 생각이 나네.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몽둥이로 바뀌어가지고 민중들을 후려친 사건인데, 이거는 죄를 만들어서 후려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후려친. 가끔 왜 묻지마 범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몽둥이가 묻지마 하면서 휘둘려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노르웨이인가요? 스웨덴인가요? 거기서 했던 그 학살극 이전에는, 단기간에 일어났던 최대 학살극으로 되게 불명예스러운, 살인극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일본에도 이런 비슷한 살인극이 있었고, 뭐, 어느 나라나 또라는 있지만. 아, 예, 그걸 경찰이 저질렀네요. 그래, 오늘 이 방송 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1주년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 경찰들이 한 행동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가 흔히 경찰을 정치 권력의 시녀다, 뭐 정권의 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집회에 대응한 경찰의 모습을 보면 딱 그 모습이었어. 그래서 오늘 이걸 하겠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판결난 차벽 설치를 아주 떳떳이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얘기하고, 또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면서 불법을 앞장서 저질렀다. 이 차벽 설치는 시위자들을 일단 통행을 막는 거고, 원래 시위를 하는 목적이 남들한테 우리 걸 주장하는 거 아니야. 알려주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그거 다 막아버려서 밖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했어. 이건 뭐 집회, 시위, 결사 자유를 완벽히 침해한 것이죠. 네. 그래서 헌재에서 이걸 불법이라고,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재까지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경찰이 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경찰은 체증을 했었죠. 또 이것도 불법 체증, 뭐 합법 체증도 있었지만 CCTV 이용해서 체증하고, CCTV 예. 뭐 하러 있는 거예요? 그거 교통 상황 체크하러 한 건데 그거를 주민 땡겨가지고 체증하는 데 쓰고 말이죠. 완벽한 불법이죠. 또 물대포, 캡사이신 쌌고 시위대들을 엄청나게 자극했습니다. 이건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것이죠. 막 우리 경찰들 잘하고 있다고 소리하고, 뭐 차벽 설치도 그런 자극에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도 안 보내줘가지고, 네. 아니 여성 그 시위 참가자 또 유족들이 박스에 둘러싸고 소변봤다는 거 아니야. 이런 정근대적인 일을 저지른 새끼들이 어디 있어? 인권도 완전히 유린하고 말이죠. 이 씨발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갖다가 몇 톤을 쓴 거야 이게. 거기다가 왜 이상호 기자 체포된 이유도 그거 아니야. 소화전. 네. 그 소화전은 불 났을 때 불 끄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시민들한테 물대포 쏘려고 진압하려고 중간에 갖다 썼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무법천지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 진짜 법 위반일 텐데. 법 위반이지. 아니 법 위반이에요. 그때 확인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날 뭐 국회 가서도 경찰청장이 나가갖고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한테 존나게 또 야단 맞았어. 불법 저지르면 되냐고. 그때 야단 맞고 또 어디론가 하지. 영전하시겠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식 잃은 부모들이 진실을 좀 알려달라. 에? 이걸로 지금 시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물대포를 쏘면 어떡하냐고, 거기다 폭력을 쓰면 어떡하냐고,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 할 일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그 사람들은 물 싫어해. 이 개새끼들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될까봐 차벽을 설치했다고 있다고 말했잖아. 그 차벽 때문에 폭력 시위로 변질이 돼버렸다고 볼 수도 그것 때문에 있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폭력 시위가 코너로 몰았잖아요, 이거를. 몇 개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뭐 또 시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워낙 논란이 돼서 차벽을 없앴어. 아무런 충돌도 안 일어났습니다. 차벽이 없으니까. 차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 자기들 원인 제공을 했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이 진짜 왜 이렇게 권력의개가 돼가지고 정말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여론을 언론사들이 만들어내잖아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동아일보가 예전에 썼던 사진 또 썼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리고 이대 학보는 그것도 뭐냐. 이대 학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대 학보 나온 거 보니까 세월호 추모하는 거는 뭐 좋은데 뭐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뭐 일부 세력들의 뭐 시위꾼들의 그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식의 논조로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일베 애들도 나와서 중계 안 된다. 아프리카로. 아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의 역사가 뭐 해방 후부터 뭐 미군정부터 시작하면 꽤 됐지 않습니까? 60, 70년 됐잖아. 그죠? 예. 근데 그 역사가 다 그냥 오역의 역사입니다. 오역의 역사. 왜? 출발부터 친일 경찰들 아니었어? 전부 다? 그렇죠. 그 총감이 한 명이 1946년 미군정 시대입니다. 총감 한 명이었는데 당연히 친일 경찰 출신이었고, 광구장 8명 중에 5명이 친일 경찰 출신, 도경국장 10명 중 8명이 친일 경찰 출신, 총경 30명 중에 25명이 친일 경찰 출신, 경감 139명 중 104명이 친일 경찰 출신,
경사 960명 중 806명이 친일경찰 출신. 야, 평균 한 70% 되겠는데요? 80% 가까이 돼. 아, 그래? 최소 63%에서 최대 100%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경찰들 간부들은 그냥 거의 모조리 그쪽에 있던 애들이. 친일경찰 출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역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었나?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 바뀌었냐? 아니죠. 이승만 정부 때는 더 했지. 자, 참고로 아까 이 작가가 얘기해줬던 자료는 1946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전 자료니까 진짜 친일파들이 거의 다 경찰의 요직들을 자리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출발했다니까. 네. 대한민국 경찰 오역이라는 게.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3.15 부정선거에서 하고 독재 정권을 한 거 해가지고 4.19 혁명할 때 그 4.19 시위대에 발포한 게 누구야?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일본 경찰이요? 그렇잖아. 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또 4.3 사건이라든가 우리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다 양민 학살한 것도 주체가 경찰들이었어요. 예. 뭐 그다음 박정희 때는 안 그랬습니까? 박정희 때도 사람들 민주화 시위하고 이런 사람 다 잡아다가 끌고 가고 뭐 남영동 문실로 끌려가고 그렇죠. 다 대한민국 경찰이었죠. 예. 뭐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경찰 역사 중 치욕 역사라고 하나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도 검찰이 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한 거죠. 예. 이 말 나온 김에 네, 박상옥 대법관께서 참 진짜. 네, 대법관이 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한명숙 재판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박상옥 대법관이 가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들어가게 되거든. 예. 그쪽에. 그럼 이게 또 유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영향이 크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자 이런 거예요. 또 자 한명숙 재판이 만약 유죄가 나지 않습니까? 유죄가 나면 참여정부 도덕성이 또 승식이 나거든요. 네. 또 써먹겠지. 또 써먹지. 그 총선 밑에 뭐 이런 거야. 아유. 그러면 날짜를 맞춰놓겠는데? 몰라, 씨. 그러니까 박상욱 대법관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미국에는 그런데요. 법관은 일반 보통 판사는 저지라고 그러고 네. 대법관은 저스티스라 그러는데 저스티스가 뭐냐? 정의. 진리 아니야? 그렇지. 대법관은 그렇게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야? 예. 나머지 판사들 뭐 국회 동의 필요해? 그런데 반쪽짜리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진짜 여당. 오죽했으면 우리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판사들이 대법관 그 내부 인트라넷에다가 안 된다고 박사가 안 된다고 3명 4명이나 글을 올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 내부에서도 정말 깝깝하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만약 박상욱이라면 후배들 이 정도로 나오면 쪽팔려서 안 해? 아유 그럼 또 법조계가 위계 질서가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에이. 후배들한테 그렇게 욕먹는데 대법관을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말이죠. 참.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마찬가지였고 정말 우리나라 경찰은 철저히 권력의 죽으로 활동했다. 또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뭐 YS 정권까지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 뭐 교통경찰 한번 하고 1년 하고 나면 집을 산다는 이럴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코미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경찰이 딱 잡으면은 이렇게 면허증 밑에다가 그치. 10,000원짜리 한 장, 2장 막 이렇게 해서 투캅스 보면 나오고 나오죠. 그리고 애들도 친구들도 의경 많이 갔지만 그 교통 단속하다가 돈 좀 벌었단 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뭐 유흥업소 이런 거하고 다 결탁됐었고 예. 다 그 투캅스 보면 나오잖아요. 자 잡으러 가자 하는데 다들 공주전 달려가잖아요. 경찰들이 알려주려고. 뭐 지금도 뭐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정말 혹독한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게 우리 경찰인데 이런 오역의 경찰 역사 속에 정말 경찰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사건 또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우범건 순경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순경 사건은 경찰의 자질 문제와 안이한 근무 자세. 그러니까 자질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 있는 경찰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리고 경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옥석을 가려내지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지. 또 근무 자세. 이거 제대로만 동료들도 제대로 근무하고 있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납니다. 네. 근데 대충 근무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박사 말대로 이 우범건 순경은 그전에도 문제를 몇 번 일으켰던 순경인데 그때 파면이나 해임했으면 이 사건이 이 참혹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방으로 그냥 시끄러우니까 지방 가.
이러는 바람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국민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찰은 우순경 사건 직후에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인성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정신감정까지 실시하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 경찰관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였는데요. 결과가 잠옷 충격적입니다. 전체 경찰관의 10%가 경찰관 직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죠. 이 당시에요? 그 당시에. 오. 그래서 사표 많이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사실 뭐 경찰학교 가서 뭐 훈련 받고 할 거 아니야. 네. 그러고 나서 인성검사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막 보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경찰 되기 쉬웠나? 좀 궁금하네. 경찰 되기 쉬웠지 뭘. 그래요? 아니 그럼 요즘은 정말 뭐 고시쯤으로 취급받지만 옛날에 쉬웠어요. 그래, 어렵지 예전, 않았어. 저기, 요번에 2580인가? 보니까 그 구급공무원 준비하는, 노량진에서 준비하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힘들게들 준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국공무원 아유 뭘 그랬잖아. 예. 국공무원 진짜 저도 안 한다고.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확 변한 거죠. 에휴. 자 그러면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살인 사건 총 5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은 이 끔찍한 사건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명수만 들으면은 무슨 전쟁 난 줄 알겠어. 그렇죠. 무슨 작전 중에 그럼 56명 사망했으면 아, 요새 55명. 55명 사망했으면은 굉장히 큰 아유 이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고 부상자도 35명이에요. 이 부상자들도 거의가 중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다 거의 총상이고 수류탄 파편상이었으니까 예.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 저질렀다. 미친놈이지 씨. 아유. 아휴.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82년 5월 7일 사건 발생 후 열흘쯤 지나서 당시 내무부 장관 노태우가 국회에 이 사건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노태우는 이 사건 때문에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태우가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희대의 학살극 뒤에 노태우가 영전을 했다? 왜 이렇게 되는 지난번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 나비효과야. 왜냐면요. 우리가 뭐 2인자 특집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해도 그 정다리 형도 있었고 네. 또 쓰리효가 있었잖아. 네. 그래서 노태우가 뭐 별 이랬다고. 근데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파워를 가셨다 이렇게 것이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령 총기 사건은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를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한 모든 내무공무원은 대호각성하여 신기일전 역사의 오점을 씹는데 분골쇄신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10,000분의 1이라도 위로드리고 온 국민들의 충격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령 총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얘네도 길게 얘기하네. 먼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건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면 경남 의령경찰서 국유지서 순경 우범곤이 1982년 4월 26일 밤 9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40분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국유지서 관할 부락이었던 경남 의령군 국유면 토곡리 석형부락 등 4개 부락을 돌아다니며 지서에 보관 중인 총기와 수류탄을 탈취, 무고한 부락민에게 난사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경찰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의 사건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47세대 총 90명이며 사망은 55명으로 이 중 남자가 19명, 여자가 36명이고 부상자는 35명으로 이 중 중상자가 24명, 경상자가 11명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는 황후 한두가 죽었고 가옥 1동이 파손돼서 총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요즘 기록을 보면요. 또 어떤 기록은 56명 사망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당국의 공식 발표는 55명 사망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원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955년 11월 5일생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올해가
환갑이겠네. 예. 그렇죠? 예. 우봉고는 부산 초량국민학교를 다녔고요.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내성적이었으며 성적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입학해서 실시한 IQ 테스트에서 100이 나왔고 3자리 나왔네요. 야, 너 얼마 나왔냐? 난 네 IQ가 되게 궁금해. 130인가? 뭐 그래 나왔을걸? 높게 나왔네. 이거 높은 거야. 높은 거야? 높은 거야. 그 정도 나왔은 것 같아요. 이거 요즘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도 국민학교 세대니까 예.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거 했어요. 예. IQ 검사 예. 했으니까. 저는 78 나왔어요. 그건 씨바 사람의 머리가 아닌데. 돌고래가 74야. 아니 우리 그때 우리가 한 60명 하나급이 60명쯤 있었는데 100m로 가는 애가 거의 없었는데. 아 새끼 좀 희한한 새끼네. 어쨌든 IQ 테스트에서는 100이 나왔고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입니다. 총 28일이나 무단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야. 꽤 많이 빠졌네. 꽤 많이, 그러니까 1년에 10일씩 빠지는 거 아니야, 무단결석을. 이건 그렇죠. 꽤 많은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졌다는 얘기네. 방학 빼고도. 그건 굉장히 많은 거지. 보통, 저는 중고등학교 6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 예. 개근상 받았겠네. 예근상 받았죠.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한 번씩은 꼭 빠지더라고요. 니는 어때? 저도 결석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결석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학교 가서 자지, 이제. 그렇죠. 문제가 아닌 이상 안 하는데, 28일이나 빠졌다 그러면 조금 중학교 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은, 이게 무단결석이잖아. 학교 아프다고 학교 얘기하고 이러면은 무단결석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안 하고 빠졌다는 거야. 그렇죠. 또 고등학교 때 성적은 65명 중 34등 했다니까, 이 고3 때 성적입니다. 중간 정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중간 정도 했고. 1975년 2월에 부산 금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공업전문대학교 조경학과 1학년을 다니다가 장기 결석을 이유로 재석이 됩니다. 이때도 많이 빠졌네. 네. 그리고 해병대에 입대 후에 육군 해병병장? 그렇지. 해병병장. 육군이 육군병장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육군 속에 해병 들어간 거 아니야? 해군 속에 해병대가 그래? 들어갈걸? 뭐 어쨌든 해군병장? 몰라 씨. 하여튼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병해는 경찰관이었는데 우범권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겠네요. 있었다고 봐야겠죠. 자,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자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살던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하고부터는 우범권의 성격은 더더욱 내성적으로 바뀌었고 더더욱 소심해졌으며 술을 먹으면 사고 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우범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가족들은 모친과 두 형, 남동생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 10월 23일 부산 시경에서 실시한 순견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해서 부산 남부서 간만파출소에서 4개월 근무 후에 서울 시경 100일 경비단에서 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이 100일 경비단이 거기 아니야? 청와대 그쪽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이게 100일 경비단이라고 한 것은 노태우가 아까 내무부 장관 노태우가 국회 보고에서 말한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청와대란 얘기지. 근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씨발 또 여론이 존나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서울 모처 혹은 이렇게 100일 경비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없게. 여기서 근무 중에 음주 만취 상태에서 행패 사건을 일으키고 동료와의 불화로 81년 12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국류지서로 좌천되었습니다. 이 경찰 부적격자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을 파면시키는 것도 아니고 해임도 아니고 이 산간 오지로 보냈습니다. 이 조치가 이번 사건에 발단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 맨날 경찰이라는 새끼가 맨날 술 처먹고 사고 일으키고 동료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오지로 보낸 거거든. 그렇죠. 오지로 이래서 하면 오지로 가면 오지에서 사건 안 일으키나? 똑같이 안에서 일으키지. 새는 바가지 바깥에 바깥에서 나가서 세지. 오히려 더 하지 더. 서울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그 자격지심에. 그러니까 파면 해임 어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따오지 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의 발단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서울 그 100일 경비단 있으면서 폼 잡고 나 또 청와대 근무에 그러고 있다가 의령으로 내려갔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그 또 스트레스 더 받죠. 그래서 우범구는 툭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급 10만 원 받으면서 이런 오지에 근무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더러운 세상. 순경 뭐 해먹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이란 사람이 말이죠. 4월 26일 11시에서 16시 30분 방범 단속 근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봉구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근무지 이탈 아니야? 근무지 이탈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해서 이 근무기간 회의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경 위에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상사들이 뭐야 똑바로 했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이 새끼 어디 갔어? 그럼 이게 지금 왜 낮잠이 중요하냐면요. 이 낮잠 자고 일어나서 마누라랑 싸우다가 씨발 사건이 터진 거거든. 두 번째 원인. 엄청난 사건은 참 별거 아닌 아닌 일에 거에 일어난 거예요. 예. 처자고 일어났던 우범구는 내연의 전 말순과 말다툼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대구 제일모직의 공장을 다니던 여공이었는데 네. 간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던 상태였다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우봉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마누라라고 표현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고 동거 상태인 거죠. 내연의 처. 내연의 처. 동거 상태인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연의 처 전말순과 어떤 말다툼을 벌였냐? 당신 매일 싸움이나 하고 주민한테는 욕만 얻어먹고 있어. 모든 주민들이 다 당신 싫어한단 말이야. 마누라와 다툰 후에 지서로 왔습니다. 씨발하면서 왔겠지. 그렇지. 네. 동료 순경이었던 안승섭에게 야, 씨발 존나 빡친다. 야, 술 한잔 하자. 라고 제의를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뻔하지 뭐. 술 처먹고 횡기 뿌리고 뭘 하는데 뭐. 안 아니, 그래? 그리고 앞에서도 동료 경찰이랑 매번 싸웠으니 그러니까. 주변에 동료로 일하는 경찰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했겠냐고. 술 먹으면 개야 저거.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아우. 오후 5시 지서 앞에서 7번지 상점에서 방위병이었던 박상청을 부릅니다. 소주 2병을 나눠 마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방위병들이랑 마셨구만. 방이한테 마시자 그러는데. 걔들은 그거 거절을 못하잖아. 못하니까. 그렇지. 7시경 지서로 돌아와서 안승섭과 근무 교대를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근무교대 하기 전에 술 먹자 그런 거야. 술 먹고 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지서에는 우범공과 방위병 3명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우봉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7시 30분경 다시 집으로 귀가했던 우승경은 마누라와 다시 언쟁을 벌입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근무 시간 전에 술 먹고 7시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30분 있다 알았어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집에 가버린 거네. 그렇지, 근무 그렇지, 시간에. 그렇지. 돌아가서 마누라를 깝니다. 폭행을 합니다. 막장이네요. 아랫집에 살고 있던 손수임이 아니 지금 서로 좋을 텐데 왜 싸우냐 라고 말립니다. 이 손수임에게도 심한 욕설을 가했습니다. 뻔하지. 뭐, 야, 이 삐삐삐야. 남의 집 사정에 왜 간섭하고 삐삐야. 뭐, 씨삐삐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를 보고 있던 그 사람의 딸 전 경자가 아니 부모 같은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 라고 따집니다. 이러니까 우승경은 야 이씨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이씨 라면서 전 경자의 뺨을 이외에 폭행을 합니다. 자, 그 손수임 씨가 50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경자가 34세예요. 우승경은 30도 안 됐잖아, 나이가. 근데 그 성경자가 자기 엄마한테 막 욕하고 지랄하니까. 그걸 누가 참아보고 있어. 그렇지. 당연히 용서 못하지. 그랬더니 전경자의 뺨도 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행당한 전경자는 우승경을 고발하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주위 이웃들 10명이 모여서 전경자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승경을 고발하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주변에서 평판이 정말 안 좋았나 보다. 당시 우범군과 동거하던 전 말순의 증언입니다. 가정 불화로 우승경과 싸움을 했습니까? 그이는요. 26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낮 12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점심 처먹고 낮잠을 쳐 자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몸에 파리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라도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파리 잡아주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툭 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살인 사건은 파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씨발. 자고 있는데. 근데 파리 잡아준다고 가슴 때렸다가, 야, 씨, 뭐야? 아유. 자는 거 깨우는 거 존나 짜증나거든, 솔직히. 아, 파리 잡으려고 그랬대잖아. 파리 그러니까. 잡으려고. 환장하겠네.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오후 4시께 지소로 간 후에 저녁 7시 반쯤에 술이 개꽐라가 돼가지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개새끼가 주먹으로
코피 날 정도로 나를 후드려 까는데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친척 언니가 뛰어와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언니까지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다 때려부시고 난리 부르스를 다 치는 거예요. 여기 친척 언니가 뺨 2대 맞는 정경자 씨가 되겠죠. 총 쏘는 곳은 보았습니까? 밤 9시가 조금 지나서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사람하고 함께 밖으로 나갔더니 아니 총 2자루를 들고 막 싸대가지고 저도 총 한 발 맞고 그때 정신을 잃었어요. 네, 이 전말순 씨, 이 사람은 복부 관통상을 입었는데 다행히도 죽진 않았어요. 우순경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지서로 전근 온 지 한 달 반쯤 됐나? 지난 2월이었어요. 이웃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어서 알게 됐어요. 하숙집 오빠였죠. 그래서 사귀게 되고 3월 초부터 우리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동거생활 들어갔네요. 동거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얘들아 결혼하고 나서 동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이게 당연한 거죠, 거의. 아유, 씨면 동거가 말도 안 되는 거였지, 그때는. 그렇지. 주위, 동네 사람들 쪽팔리다 그랬는데. 우순경이 당장 결혼할 비용 없으니까 일단 같이 살고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얘기를 해서 그냥 같이 살았어요. 성격은 어땠습니까? 아우, 개예요, 개. 술을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성질이 정말 괴팍하고요. 어른들한테 존나 싸가지 없이 말을 해요. 말씨가 되게 거칠죠. 그리고 집안이 좀 가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열등감을 가진 것 같았어요. 다음은 전 말순의 모친 조 씨의 증언입니다. 우순경한테는 뭐 장모가 되겠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순경이 매일 술을 먹고 딸을 죽인다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동안 우순경을 몇 차례 만났으나 한 번도 존댓말을 쓰지 않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이 기본이 안 되는 새끼. 야, 장모한테 이러기 정말 힘든데. 보통 아니면은. 인성 자체가. 아니, 나 아는 새끼도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는 리모컨 들고 까딱까딱 하면서 텔레비전만 돌렸다는 얘긴 들었는데. 아니, 그런 친근감 표시에 의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리고서 열심히 이건 이 새끼는 했대. 기본 인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요즘에, 장모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왜? 몰라, 씨발. TV에도 한 명 나와, 그런 인간. 함? 누구? 있어. 뭐 그런 걸 TV에 보여주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씨발. 함익병. 그게 누구야? 의사 있어. 그 뭐 자랑이라고, 씨발. 아무리. 나라가 씨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물론 뭐.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도 처음 만나는 날 맞담배 피고 짝다리 짚고 다리 까딱까딱 거렸대잖아. 누가? 박정희 그분... 대통령. 박 대통령? 응. 그렇지. 박 대통령이 장인 대신 불한테서 씨발 앞에 담배 딱딱 피웠지. 아니, 자넨 장초를 왜 끊어? 그렇군. 에휴. 자, 같은 날 밤 9시로 가보겠습니다. 격분한 상태로 지서로 돌아온 우범곤에게 전경자의 동생 전이수가 찾아와서 우순경 이 새끼 어디 있노? 나이 많은 사람을 때려가. 니 오늘 죽인다. 자기 엄마한테 뭐라 그랬지? 자기 누나 뺨 때렸지? 이러니까 전경자 동생 전이수 확 돌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전이수하고 우범곤 순경하고 나이가 거의 동년배였거든요. 그렇지. 그리고서 한 10분 정도 소동을 부렸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또 우범곤이 빡이 쳐가지고 9시 35분경에 빡이 쳤다고 지서 무기고에 가서 칼빈 소총 2정, 실탄 144발을 꺼내서 장전을 했습니다. 또라이네요. 또라이죠. 또라이인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뭡니까? 아까 근무 교대를 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방위병 3명이랑 우순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 통제가 안 되네요. 저기 파출소장도 있어야 되잖아. 지사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신해서 근무할 사람 하나라도 높은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그 새끼들 다 어디 갔냐? 부곡 온천으로 쳐갔네. 개새끼들 근무 시간에. 이러니 뭔 꼴이 되겠습니까? 그 방위기 3명이 있으니까 저 순경이 이거 총 꺼내고 술탄 꺼냈는데 아무도 제지를 못한 거야. 그렇지. 참나. 뭐 그랬겠지. 나는 좀 몸 좀 풀러 갔다 올 테니까. 자, 무기고키 여기 있으니까. 자, 우순경 이거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갔단 얘기 아니야. 그 술지하고 성격 안 좋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것을 본 우봉곤의 동생 우보모가 아유 와이카노 이렇게 말리자 우봉곤은 전부 쏴 죽인다. 이거 놔라. 그러면서 공포탄 한 발을 빵 하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놀래서 도주를 했죠. 그 이후 우순경은 예비군 무기고에서 수류탄 8발을 다시 탈취하고 지선에 일반 전화기를 파괴한 뒤 경비 전화선까지 절단을 해서 통신망을 마비시킨 후에 지서 안에 수류탄 한 발을 까서 터뜨립니다. 자, 이 작살냈네. 이걸 보면요. 아니 이거는 계획범죄급이야 그렇지. 거의. 이걸 보면 우순경이 우발적으로 홧김에 했던 범죄가 아닌 거야. 왜? 예를 들어 총소리 들리면 바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전화가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통신선부터 마비시키는 그래, 거야. 저 동네 이 촌동네 전화가 어디 있어. 이장집에는 한 대 있었겠지. 예. 그러면 다 어디서 하냐면 이 파주소 와서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대왕의 파주소 전화를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아주 계획적인 범죄의 어떤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니 있겠습니다. 보통 술 먹고 꼬장 부리면은 씨다 뭐 그리고 막 이제 뭐 발로 걷어차고 뭐 상이나 뒤집어 엎고 그 정도인데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빡이 돈다 그러면 치밀하게 뭔가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봐. 그리고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닌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까 전에 방이병하고 소주 2병 나눠 마신 게 다예요. 그러니까 각일병 먹은 거야. 아 잠깐 방위병이랑 둘이 그래 둘이 각일병 소주 2개 남으셨으니까. 두껍이라고 하더라도 각일병 소주 그러니까 우봉골이 술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술 먹고 네. 자주 행패치고 네. 소주 한 병 먹고 기억이 끊기거나 확 돌 정도로 그건 아니라고 봐. 정신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리고 막 소주 술 처먹고 집에 가서 마누라랑 싸우고 그랬잖아. 네. 그 범행 저지를 때가 9시 40분이니까 술 먹고 꽤 한 3시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그렇게 골아떨어진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우발적 범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우발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전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주문 시 조합원이라고 남기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선식 광고입니다. 선식 광고인데, 이 곡물 담은 선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식 안에 45가지의 곡물과 야채와 과일과 수산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뭐, 몸에 좋겠죠.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좋은 것만 집어넣었으니까 몸에 좋겠지. 아침 식사 걸으시는 분들 많은데 많죠. 예.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장가간 이 작가는 잘 챙겨주는데 우리 같은 총각들은 우리가 챙겨 먹어야 돼요. 난 그나마 요새 집에 내려가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챙겨 먹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또 EJ 조합원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또 뭐 사은품을 준다니까. 예. 그렇죠? 고맙네. 네, 고맙죠. 역시. 감사합니다. 네. 뭐 다 우리 EJ 조합원들이니까 광고하시는 분들도 조합원이 아니면 또 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니까 많이 검색해서 찾아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어떻게 됩니까? 주소는요. www.gaja-food.com 가자-푸드.com 라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게 귀찮으면 포털에서 뿌리마켓. 예, 뿌리마켓이라고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뿌리마켓 검색하셔가지고 45가지 곡물이 들어간 곡물 담은 선식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거르지 뿌리마켓 마세요. 검색하는 게 더 낫겠는데? 뿌리마켓 검색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 네, 뿌리마켓. 잊지 아침 마시고. 거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신다고 굶지 마시고 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우범건의 학살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경찰서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통신만 다 끊고 그리고 실탄과 칼빈 소총 2정 그리고 술탄 8발 탈취하고 한 발은 경찰서에 파출소에 터뜨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경 이제부터 우봉건의 미친 행동들이 시작됩니다.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지서 앞 노상을 지나는 불황민 손진태를 사살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 쏜 거예요. 26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서 건너편에 있는 임정수라는 사람의 가게에 수류탄 한 발을 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수류탄은 불발이 됩니다. 9시 52분경 지서로부터 15m 정도에 위치한 국유우체국에 침입해서 교환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환수 박정숙, 전은숙 및 숙직 직원인 집배원 전종석 등 3명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아니 이때 다른 사람도 죄가 없지 참. 근데 이 교환수 박정숙, 전은숙 씨는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꽃다운 처녀들의 생명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서 더불어서 이제 통신망 중에 연결되는 하나였으니까. 곳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신고가 되거든요. 신고가 되는데 통신망을 다 끌었는데 어떻게 신고가 되느냐. 이 박정숙, 전웅숙 양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그걸 연결을 꼽고 죽은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뒤따라와가지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숙, 전은숙 씨가 없었으면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었던 것이 자기가 마지막 가면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한 거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희생을 당한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교환수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뭐 거기서 뭐 바꿔달라고 교환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종석의 아내, 아까 숙직 직원인 집배원 전종석 씨의 아내 백점학 씨는 동네에서 오순경에게 또 살해가 됩니다. 부부 모두가 이제 당한 거죠. 이분들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된 거죠. 중학교 학생, 또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은 입학 전 취학 전 학생이었거든요. 아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 다 죽어버렸는데. 그것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텐데. 그리고 이게 전종숙의 아내 백점학은 어떻게 살해됐냐면 잠깐 설명드리면 26일 밤 9시 50분경에요. 동네 주민 전용출 씨 집 옆방에 우순경의 동거녀 전말순이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용출의 어머니 최분희, 형수 유분래, 또 방금 말씀드렸던 전종석의 아내 백점학. 그럼 몇 명입니까 총? 5명이죠? 4명이죠? 여기다가 또 이웃 친척 손정이까지 놀러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5명이 놀러 와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때 양손에 칼빈총을 들고 담배를 꺼남은 우범곤이 나타납니다. 아까 왜 전말순의 증언에 갑자기 칼빈 양쪽 들고 나타났다고 우범곤이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마카로니 웨스턴도 아니고 서부극도 아니고. 그렇게 우범곤이 나타나서 여기 전말순 있나? 라고 외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리에 놀라서 최문희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우범곤은 이 쌍년들 다 싸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칼빈을 그대로 발사해서 방 안에 있던 5명 중 4명이 사망하고 전말순은 복부 간통상을 당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종석 씨 아내가 살해당했던 겁니다. 그냥 학살이네. 그러니까 그냥 막사된 거예요. 막 샀다고 보기도 좀 뭐한 게 어떻게 잡아내서 다 아니지. 부인을 보고서 부인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막 쏴 죽인 거네. 예. 이후 지서로부터 500m 떨어진 해곡 불악에 이르러서 어린이 놀이터 앞 노상에서 강판임 씨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10시 25분까지 약 10분간 5명을 살해하고 내연녀 전말숙 등 6명에게 총상을 입힌 셈이죠. 이후 운계리 신계불악으로 이동해서 신외도가 경영하는 구멍가게에 나타나서 콜라 한 병을 사 마신 뒤에 신 씨의 부인 손원자, 아들 신창선, 신수창을 살해합니다. 이 신창선 14살, 신수창 당시 10살이었습니다. 10시 45분쯤에 전낙기를 그의 집에서 살해하고 11시 40분까지 약 55분간
12개소에서 불황민 20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총상을 가했고요. 다시 운계리로부터 2km 떨어진 평촌리 평촌불악에 이르러서 11시 50분경 곽기달 씨 집에서 곽기달 등 2명을 사살하고 박순득 씨 등 3명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날이 바뀝니다. 4월 27일로. 그리고 오전 12시 15분경에 우봉고는 문상돌의 상가에 들릅니다. 동네에 이제 상가가 생긴 거죠. 예. 문상돌이라는 사람의 상가에 들렀습니다. 주민 서진규가 칼빈과 수류탄을 찬 우봉곤을 발견을 하고 묻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짠 일이고? 여기에 대해 우봉곤은 간첩이 나타나 비상이 걸려서 나왔습니다. 안에 안순경도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참 상가는 물건 파는 상가가 아니고 상당했다고. 네, 상가집. 네, 상가집. 이렇게 거짓말을 한 뒤 주민 박종덕이 수고가 많다면서 막걸리를 내오자 막걸리를 마시면서 씨발 월급 10만 원으로 정말 살기 어려워 등등의 불평을 하다가 조의금 3천 원을 낸 후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주민 한명규 씨가 에이 실탄도 없으면서 총은 와들고 있노? 라고 묻는 순간 한명규에게 총격을 가해서 그를 사살하고 문상객 등 16명을 죽였으며 17명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또라이다. 그렇죠. 앉아가지고 돈도 내고. 부조금 내고 막걸리 마시고. 아이고, 여기 부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만, 씨발, 살기 존나 힘든데, 그 옆에서, 그 총에 실탄 있어? 에이, 뭐, 총알도 없는데 뭘 총을 들고, 그래가지고, 빵! 이제 월급 10만원 그랬는데, 뭐, 한 13만원 됐다 그래요. 당시 순경 월급 13만원이었는데, 당시 대기업 사원들이 한 30만원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겠네요. 그럼 박봉은 박봉이었죠. 옛날부터 경찰들 박봉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12시 40분경부터 약 5분간 2차례에 걸쳐서 불황민 3명을 다시 사살하고 2명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12시 50분경 서인수라는 분의 집에 침입해서 괴한 4명이 사람을 죽이는 등 사고를 저질러서 뒤따라왔습니다. 위험하니 불을 끄고 방 안에서 대피합시다. 라고 말하고 서인수의 가족들과 은신하고 있다가 오전 3시 40분경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고 불빛이 비치자 방 안에 수류탄 2발을 폭발시켜 서정수 등 3명과 함께 폭사했습니다. 뒤질라면 혼자 뒤지지. 또 같이. 아유. 이로써 우봉고는 약 6시간 동안 4개 불악 23개소에서 55명을 사살하고 35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엽기적인 사건이죠. 55명을 사살 6시간 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그냥 총을 휘둘렀다. 총을 갈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때쯤이면 술이 다 깼을 거 아니야 완전히. 그러니까. 그럼. 그리고 나서 더 치밀하게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가집 가서 여유도 부리고 콜라도 한 잔 마시고. 자, 국류지서장 허창순 경사와 이제 우범권의 상관들이죠. 차석 김진우 경장을 비롯한 우범권의 상관 경찰 3명은 사건 이튿날 사건 당일 자신들의 행적을 치안본부에 보고하기를 야 니네 뭐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보고를 어떻게 했냐. 반상회 시찰과 방범 근무를 나갔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아까 구라라고 했잖아. 아까 제가 구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디 갔다고? 부곡 온천으로. 그 부곡 하와이의 부곡 맞나?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그러니까 4월 26일 그러니까 우범권이가 9시 40분부터 사건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은 26일 4시 10분경 윗상사에 이거 지서 위에 또 경찰서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허락도 없이 지서에서 50km 떨어진 부곡 온천으로 무단으로 놀러 갔다가 밤 10시가 지나서야 지서로 돌아왔습니다. 그 지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이야? 벌써 우범권이가 수류탄 까고 다 엉망진창 됐을 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털렸잖아. 돌아온 뒤에 안 거야. 좋댔구나. 야, 이거 왜 이래? 그렇죠. 아니 무기고 왜 털렸어? 이렇게 된 거지. 돌아온 뒤에 우순경이 칼빈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범행 중인 것임을 알아채고 지서 밖으로 나가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아니 사람을 잡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동정을 왜 살펴? 그리고는 우봉건의 진행로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11시 50분까지 은신하고 있다가 지서로
돌아왔습니다. 야, 짱 박힌 거야? 말이 좋아 은신이 숨어있던 거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들은 질책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거짓 보고를 했던 것이죠.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것은 비단 이 두 사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경찰 상황실 신고 접수 시간표, 진압 병령 출동 시간 및 병력 배치 시간 등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실 근무 기록부 2장을 찢어서 없애버려가지고 책임을 모면하라고 안간힘을 썼다. 야, 이거 공문서 조작에다가 이건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씨팔 똑같은 거지. 세월호 때 뭐 했어? 쾌경들이 거짓 보고하고 예. CCTV 조작하고 예. 씨발 문서 다 없애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언제나 똑같아요. 해경이나 뭐 나발 경찰이나 똑같은 경찰이지 뭐 씨발. 다 경찰이지. 그리고 상부로의 보고는 첫 사상자가 나오고 1시간 뒤인 10시 34분경 신고 접수가 되었고요. 우순경을 제압하기 위한 1차 출동은 27일 오전 12시 10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니야? 사건 발생하고 2시간 한 40분 정도 출동한 거고 신고가 접수되고는 뭐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신고 접수되고 이렇게 늦었냐? 의령 경찰서 상황실에 있어야 할 무기고 열쇠가 없었어요. 개판 5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좆됐어. 야, 우리 빨리 출동해야 돼. 기동대 타고 총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가 없어요. 야, 왜 없어? 이 개새끼야. 상황실에 있어.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어디 사우나 갔어? 그래서 이 상황실에 있어야 할 열쇠를 찾는데 30분이나 소비했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희 군대 있을 때 오대기 한번 출동하러 5분 딱 시간 재가지고 무기고 빼고 뭐 차 타고 그거 빨리 하려고 오대기 애들은 군복 다 입고 자고 막 그렇죠. 그랬었단 말이야.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군대에 비유해서 갑자기 무장공비나 간첩이나 뭐 적군의 특수부대가 내려왔어. 오대기 출동해야 돼. 총이 없어. 총도 없고 무기고 열쇠도 없어. 좆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당시 경찰의 기강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예였죠. 자, 사건 발생 3일 뒤인 4월 29일 정부 합동조사본은 신고와 보고, 출동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최소 30명은 살릴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자, 세월호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에?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당시 정부 합동조사반이 지금 조사반보다 난 것 같아. 3일 만에 이런 결과를 딱 내놓잖아. 지금은 1년이 지나지도 몰라요. 참. 아니, 그리고, 그래서 세월호 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배는 쓰러질 수 있었지만, 배가 쓰러진 이후는 전적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그게 지금 해경의 잘못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시행령을 이상한 거 시행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 해경의 윗선까지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우승경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우승경 같은 문제 경찰, 자질 없는 경찰을 지방으로 발령된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지방 근무로 문제 경찰 우범고는 더욱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령에 와서도 사고를 치기에 있었습니다. 우승경 부임 직전까지 평촌리 이장을 지냈던 서진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장을 지낸 사람은 국유지사 소속 경찰 등 공무원에게 술 받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승경에게도 지금으로 치면 한 번에 10만 원씩 정도씩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챙겨주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이로 주는 거지. 와이로야 이게? 전병태 전 면장은 우승경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쯤 당시 사회정화위원회 자격으로 의령 경찰서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승경 등 국유지서에 있는 소속 경찰의 부패 실태 및 지역 내 부정적 평판을 전달을 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부에서 제대로만 관리를 했으면 의령에 내려와서 돈 갈취를 일삼았던 우범고는 좀 더 일찍 해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있을 때 해임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의령에 와서도 이런 문제를 자꾸 저질렀는데 또 이 면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장들이나 면장들이 분명히 보고를 위해 다 했는데도 묵살당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 요새도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시정해달라고 얘기하면은 특히 군대 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취해주고 덮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쿠데타로 집권해서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에게 우승경 사건은 정말로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전두환은 민심 수습을 위해서 사건 발생 이틀 만인 4월 28일 우순경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정화 내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노태우 당시 체육부 장관을 앉혔습니다. 노태우에게는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음모론까지 횡행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체육부 장관 사실 뭔 힘이 있어? 체육부 장관 좆도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요때 올림픽 뭐 유치 그런 체육은 했겠지. 좆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쯤 돼야. 그러니까 노태우가 내무부 장관 타이틀 달고 그래서 승승장구 해가지고 결국은 민정당 당 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이 사건은 또 이건 노태우 책임은 아니잖아. 그렇죠? 네. 노태우 책임은 아니니까. 결국은 이거를 잘 수습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영전하고 이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노려가지고 설마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우순경한테 시켜가지고 설마 그런 에이. 55명을 이것은 사실 조금 많이 나간 음모론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예. 전두환은 사건이 일어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령 사건은 대단히 불행한 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아픈 일이며 평상시 근무 태만이 그 이유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사건 발생 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허점을 드러내는 등 모두 책상 위의 행정 그 본보기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공직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 행정을 철저히 실천하는 대우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박근혜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전두환이 이런 말은 빨리 잘하지 않나? 박근혜보다 나아요. 이거 사건 일어나자 바로 이게 발표한 거거든? 그리고 바로 내무부장을 나오시키고. 사건 일어나는데 7시간 동안 어디 간지도 모르는 박근혜보다 훨씬 나네. 야, 박근혜가 오니까는 MB 성군설, 그다음에 전두환 성군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야, 근데 이거 세월호 터진 다음에 대통령이 바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욕은 안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봐. 세월호 터지고 나서 7시간 어디 갔다 모르고 갑자기 뚝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애들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발견했나? 그따위 말하고 자빠졌잖아. 뭐 했냐고, 씨발, 7시간, 9시간 동안. 대통령이 상황인지 능력이 없다면요, 그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두환이 뭐라 했어? 평상시 근무 태만이 그 이유다. 또, 사건 발생 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허점도 있다. 책상의 행정, 책상 물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네. 이번 기회에 모든 공직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 행정을 철저히 실현하는 대우각성이 있어야 된다. 야, 씨발, 뻗고 말을 잘하네. 뻐거보다 못하다니까, 뻐거보다도. 야, 요번에 인간의 상? 사진 봤어. 사진전이요? 네, 뭐 사진에 뭐 상 받은 거 예,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그 인간의 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유가족 위로한 거 그거 맞죠? 맑아지도 않은 사진 나왔어요. 그게 뭐 상 받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뻐거 형이 사실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12.12 쿠데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11.6 일어나고 뻐거 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뻐거 형 머리는 있는 사람이야. 머리 털이 없어서 그렇지. 머리는 있어. 그래서 야, 이 개새끼, 너 나랑한 형들 비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그네 누나는 털은 있는데? 참 답답하다 진짜. 머리숱 많아. 그러나. 답답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드라마 좋아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 전두환이 민심을 수습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바로 피해자 보상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세월호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돈부터 갖고 오는 거야. 이 나쁜 놈 새끼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내무부는 피해 농가에 재산세, 지방세, 농지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내려줬고요. 닷새만인 같은 해 5월 1일에는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1인당 최고 1,9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사건 발생 닷새 만에 통장을 바로 꼽아져 버렸어. 이게 이제 민심 수습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배상법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60살 이상 노약자의 배상금은 83만 5천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배상인은 법 따위 다 무시하고 이 금액이 적다면서 최하 금액을 300만 원으로 일괄 조정해서 지급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지금 세월호 어떤 이 문제는 세월호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씨발, 돈 갖고. 그 양반들 돈 내기 안 해요. 그러니까 돈 갖고 막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네. 당시 우범구 사건은요, 진실이라는 게 뭐 다 밝혀진 거 아니야. 진상규명은 됐죠. 다 됐잖아. 그러니까 5일 만에, 그리고 3일 만에 저 정부 합동조사반이 내려가갖고, 이거 경찰이 잘못한 거다. 제대로 했으면 30명 살릴 수 있었다. 딱 결론 내리고 5일 만에 딱딱딱 이래가지고 돈 줘야 된다고,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 해줬잖아. 오히려 지금 세월호가 훨씬 낫다니까. 네. 내 씨발 살려다가 전두환 칭찬하는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야, 근데 진짜 진상규명 빨리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 책임 통감해서 책임자 뭐 꼬리 자르길 수도 딱 처벌하고 그리고 배상하면은. 만약에 세월호를 이렇게 했으면은 유가족들이 저렇게까지 울분에 차 있지 않지. 빨리빨리 하고 딱딱 해야 되지. 뭘 질질 끌고 씨발 뭐 자꾸 숨기려 그러고. 왜 숨기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청문회에서 씨발 뭐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 위원인지 뭐 유병헌이 저거 보호자인지 뭐 박 대통령의 씨발 보디가든지 모를 정도로 그따구 건 하고 자빠졌으니 뭐가 되겠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안 다음에 배상이고 뭐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또 배상금과 별도로요. 사망자에게가 아니지. 사망자 장례비 30만 원과 조의금 600만 원도 유가족에게 건네졌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사망자 한 명당 최고 3,2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아까 우승규 형이 한 달에 13만 원 받았죠, 월급을. 네. 대기업이 30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죠. 3,200만 원이면 상당한 돈이죠. 네. 일가족 6명을 잃은 박아무개 씨는 가족 사망 보상금으로만 당시 돈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1,000에서 2천만 원 할 때였습니다. 아파트 두세 채는 살 수 있었던 그런 돈이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국가가 기민하게 나서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이런 건 처치를 한다라는 건 이게 포인트겠죠? 뭐예요? 사건이 일어났잖아. 뭐 어떻게 시간을 돌릴 수 있어? 그러면 국가가 잘못을 얘기하고 얘가 순경이었잖아. 그리고 또 우리 반성하겠다 얘기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다 약속하고 뭐 위정비 이런 거 세워주고 그리고 보상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순경 한 면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는 안 했네. 그러니까 아유 씨. 또 전두환은 사망자 배상금 지급일에 맞춰서 현장을 아예 방문을 해서 103억여 원의 규모로 국류마을 장기 개발 계획에 서명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아까 이 작가 말대로 하다 뻐꺼용 빨아주는 방송을 다 하네, 세상에. 이 계획에는 국류면 벽계리의 저수지에 뚝을 새로 쌓고 국류에서 인근 C군으로 연결되는 산골길을 모두 포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이 외에도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의 학비, 의료비 면제, 예비군 훈련 연기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민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두환 씨도 개인 자격으로 2억 3,900만 원을 유가족 성금으로 내놨습니다. 이 돈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2억 3,900만 원은 네. 엄청난 금액인데, 물론 전 대통령이야, 우리 뻐꺼 형이야, 다 지돈이었으니까. 아니 대한민국인 돈이 다 지돈이었으니까 뭐 내놓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뭐 우리 대통령은 세월호 때 뭐 내놨는지 모르겠네. 세월호 때 눈물을 내놨잖아. 눈물 내놨습니까? 네. 정신을 내놨지. 아니 근데 내놓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래. 악어의 눈물을 내놓으셨는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이건 보면은 이제 뻐꺼 형 칭찬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수족인 경찰이 사고를 쳤잖아. 그러니까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거기다가 자기 민심도 되게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좀 빠르게 대처를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건 당연히 자기가 욕 안 얻어먹으려고 민심 수습 차원에서 내무장관 확 자르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찰 라인 있잖아요. 잘못한 경찰 라인. 그 새끼들 싹 다 구속됐거든? 그렇게 하고, 책임자 처벌이잖아. 네.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다 됐잖아. 사과하고, 또 뭐 재발방 약속하고, 보상하고. 이 정도만 해달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국가에서?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뻐꾸보다 못한단 말을 듣는 거지.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이 보상금 내용을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은 한겨레 기사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범권 이 순경 사건이 터지고요. 우리 정부는 치안 역량과 경찰관 사기를 높인다. 경찰관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너무 박봉이다. 너무 박봉이고 계속 우범권이 얘기했던 것도 이 적은 봉급으로 살기 그렇지. 너무 빡빡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박봉이고 1인당 담당하는 그 주민수가 너무 많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안 역량도 높이고 경찰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 아래 의무 경찰 제도가 신설됩니다. 의경 제도가 우범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통 경찰 하던 것들 의무 경찰 하면서 이제 경찰들이 조금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범인 우범권의 사체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도 수습하는 사람이 없어 국유지소 숙직실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이네요. 폭사했다 그랬잖아.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네. 그런데 아무도 시체를 안 치우니까 그 국유지소 파출소 그 숙직실에 그냥 놓고 3일 동안이나 방치됐다는 거죠. 아이고. 주민들은 당연히 우범권의 사체를 모른 척했고 뭐시 사체를 지금 다 아주 부관 참시하고 싶지? 아니 지금 자기 이웃들, 그럼. 자기 가족들을 그럼. 다 죽인 놈인데. 그럼 죄도 없이 그러고 싶으니까 당연히 모른 척했고 아들의 사체를 찾아가라 이런 정부의 연락을 받은 우범권의 모친은 더러운 자식의 시체는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뭐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그의 가족들. 네. 그러는 바람에 숙직실 한켠에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의령군도 의령경찰서에서 사체를 좀 처리해 주세요. 아무도 안 찾아가니까 가족들도 거부하니까 의령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했지만 의령군도 아유 그거 했다가 뭐 난리 나라고요. 안 돼요 라고 요로를 생각한 거지.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4월 29일 밤 우순경의 동생들이 주민들 몰래 숙직실에서 염을 한 다음에 의령경찰서 소형 트럭에 사체를 싣고 의령군 내 공동묘지로 옮겨서 매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의령 주민들 말고 다른 동네에 장의사를 데리고 와서 염을 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은 당연히 안 하겠지. 당연히 못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염을 했고 또 가족이 특히 모친이 자기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뭐 고향으로 간다든가 불가능했어요. 부산으로 못 가. 그러니까 의령군에 있는 다른 면으로 갔겠네. 네, 의령군 내 이제 공동묘지에 옮겨서 매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 어쨌든 우범골의 마지막도 비참했는데 그거는 지가 선택한 일이고 예. 이것보다도 아무 죄 없는 사람 50여 명 또 부상자 30여 명 총 한 90여 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태를 줬기 때문에 또 그 가족들이 생각하면 몇백 명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마을을 거의 풍지 박살을 내버렸죠. 이것은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아마 하늘에 가서도 미안함 때문에 제대로 눈을 못 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로 가면 안 되지. 지옥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갔든 어디로 갔든 그래요. 자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로서 우리 우범건 얘기를 했는데 이 박사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툭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더더욱 그렇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최근에 베트남전에서 그 성폭력에 시달렸던 그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증언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군 특히나 이제 그 참전 동호회 그런 분들이 쟤네들 베트콩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뭐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은 우리 군도 그렇고 쿠데타를 2번이나 일으킨 군대잖아요. 그런 거 좀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뭐 반면에 4.19 때는 경찰들이 총쏠 사이에 군인들은 뭐 국민들을 지켜주긴 했지만 예. 그런 면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좀 잘못한 과오들은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자 처벌을 그러기 위해서라 당연히 해야 되고
모든 경찰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세월호 관련돼서 광주에서 경찰들이 세월호 이제 제대로 보상해라 그리고 보상이 아니지.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내용의 사인을 했던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 그 도보행진 하는 분들 에스코트 해줬던 것도 기억이 나고, 모든 경찰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찰 역사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경찰의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또 과거의 어두운 역사들도 솔직하게 밝혀내서 책임질 때 제대로 지는 모습을 해야지 경찰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국민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에. 우봉구는 또라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봉구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했죠. 이번에 그 많은 집회에서 저는 모든 경찰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공포를 맛봤습니다. 공포를 봤던 그런 사진들은 경찰들의 일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캡사이신을 거의 직사에 가까운 방향으로 쏘고 물대포를 마구 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에게 그러한 무기 혹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권력과 힘을 준 것은 이 나라의 국민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들을 인지를 못한다면 경찰의 권위는 누구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맨날 공권력이 어떻고 지랄 뻗고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봐. 존경받는 일을 해봐. 왜 국민들이 공권력을 무시하나? 존경받는 일을 안 하고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 노릇을 하니까 그래 국민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봉건 사건을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봉건 순경 한 명이 저지른 일입니다만은 결국은 이거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라고 봐야 돼요. 공무원 아니야. 네. 국가가 이 잘못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했으니까 누가 책임지고 누구 책임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과하고 또 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부는 300명이 이 사건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이 사건 세월호 사건 말고라도 국정원 문제라든가 사이버 사령부 문제, 민간인 사찰, 최동욱 사찰건들 다 뭐라 그럽니까? 개인의 일탈이래. 지랄하네. 다 지들이 국가기관이 알아서 앞장서서 저질러 놓고 이걸 개인의 일탈로 몰아갑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공권력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대한민국 경찰들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처음에 이 방송을 왜 했느냐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력의 개노릇을 하면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요원하다.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잘해서 우리가 경찰 수사권 독립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이따위로 하는데도 어떻게 수사권 독립을 하냐고. 뻔할 뻔지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수사권 독립 얘기할 때 이런 사건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예전에는 좀 역량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수사권 독립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겉에 보이는 스펙이나 역량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좀 투철한 의식 같은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수사권 독립이 과연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검찰이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럼. 아니 홍준표 검사가 참 모래시계 검사를 엄청 떴지만은 홍준표 검사요 산 권력 한 번도 안 건드렸습니다. 다 죽은 권력 건드렸어. 전두환이 형 정기환이 잡아 넣을 때 그때 노태우 정부였잖아. 예. 노태우가 뒤통수를 후려가렸는데 그럴 때 여기서 다 됐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자기 입신 양명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정기환이 죽은 권력이었고 박철희 잡아 넣을 때 박철희 산 권력이었어요? 영삼이 형이 얼마나 싫어했는데. 정치범벅 아니야? 그렇죠. 다 죽은 권력만 건드려 놓고 그럼 자서전에다가는 산 권력을 건드려니 어때 있다고 소리하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왜 그렇게 했어요? 노무현이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네. 자, 이번에 봅시다. 이번 수사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친박 게이트 어떻게 수사하는지 전 절대 제대로 수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러면 검찰은 국민의 존경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MB의 사자방을 빨리 털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검찰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조폭이나 룸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영감님 소리 듣지 어디 가서 존경 못 받는 경찰 소리 듣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웃겨. 아니 그 정도 올라갔으면 수사기관이 검찰에 있어서 그 정도 올라갔으면 출세했잖아. 했지. 꼭 검찰총장 씨발 지검장 해야 되나? 검사장 해야 되나? 야 간지나게 못 사나? 딱 지랄하고 뭐 위해서 뭐라 그러면 외압 때문에 못 해먹겠다 언론에 발표하고 나와가지고 변호사하면 되잖아. 그렇지. 내가 씨발 나 검사야. 이거 못하나? 답답하냐. 나 이래서 씨발 우리 아들 검사를 시켜야겠어. 그래. 돈 있는 집 새끼가 아니면 좀 낫겠지. 야, 이 개새끼야. 너 도곡질 하지 마. 무조건 씨발 해! 이러면서. 풍문으로 들었어. 거기서도 마지막에 검사시키려고 그러잖아. 아유, 답답하네, 진짜. 아유, 뭐, 나는 늦어서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엔젤 펀딩 성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이상입니다. 제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